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올림픽 선수촌. 이곳의 한 중국계 여성 관리자가 한국 선수촌의 충격적인 모습에 기겁을 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진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큼 숙소를 깔끔하게 쓰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리메이. 패션과 예술, 그리고 미식의 도시 밀라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성급 호텔 팔라초 디 루소의 총지배인이자 이번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선수촌 숙소관리위원장입니다. 사실 제 혈관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진하고 뜨거운 중화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탈리아로 이주해 정착했지만 저희 가문은 단 한순간도 우리가 위대한 중국의 후예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니라 다시금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선 중국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칠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아주 은밀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선수촌 배정표를 제 편애를 기반으로 작성했거든요. 저는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되고 최신식 난방 시스템인 텔레이팅이 완벽하게 가동되는 A구역 로얄동을 중국 대표팀에게 배정했습니다. 반면 제가 평소 사기꾼의 나라라고 경멸에 맞지 않는 한국팀에게는 밀라노 외곽의 칼바람이 그대로 들이닥치는 C구역, 그것도 가장 낡은 건물을 내주었죠. 그곳은 단열 설계가 엉망이라 열교 현상이 심각해 밤이면 실내 온도가 뚝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분명 차이나타운의 제 가족과 친구들은 한국을 얍삽한 사기꾼이자 중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아류국가라고 했기에 저는 중국계로서 그들에게 복수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추위에 떨며 컨디션을 망치고 콧물을 훌쩍이며 경기장에 나가는 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최고급 바롤로 와인을 마신 것처럼 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서가 한국 측의 항해 서한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어버리며 말했습니다. 무시해. 그 나라는 원래 불만만 많은 민족이야. 그리고 소국 주제에 뭘 어쩔 수가 있겠어.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담요나 몇 장 더 던져주라고. 어차피 그들은 기술력도 부족해서 그 추위를 견딜 방법조차 없을 테니까. 저는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신 중국 선수단을 위해서는 제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소매치기와 강도가 들끓는 밀라노의 치안을 믿을 수 없어 현지 경찰인 카라비니에리 대신 밀라노 차이나타운을 주름잡고 있는 중국계 사설 경호업체 정용보안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제 신념 아래 동포들이야말로 우리 선수들을 목숨 걸고 지켜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중국 동포들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국 선수들을 지키겠다며 중화 민족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자며 의기투합을 하기도 했죠. 식사 또한 이탈리아 내 중국계 대형 유통사 황제푸드에 맡겨 선수들에게 고단백 특식을 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개막식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하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둔 새벽, 제 전용 할다인이 비명처럼 울려댔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국 선수촌 로비가 난리입니다. 빨리 와보셔야겠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로비 바닥에는 뜯겨나간 라커룸 문짝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선수들은 울분을 토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실에 들어가 CCTV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남성들이 선수들의 숙소를 털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동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쇠지렛대로 능숙하게 문을 따고 수천 유로를 호가하는 쇼트트랙 선수의 맞춤형 스케이트 날과 스키 장비, 그리고 선수들이 가져온 명품 가방과 최신형 전자기기들을 자루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그들 중 한 명이 더위에 복면을 잠시 벗었을 때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제가 고용한 정용보안의 팀장이었습니다. 외부의 적을 막으라고 세워둔 방패가 내 등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동포에는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끈끈한 중화민족이라더니 그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는 동포나 혈통까지 고민 없이 파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소매치기가 극성이라는 소문에 경호 업체까지 선수들을 털어먹자 밀라노 차이나타운에서 온 중국인 상인들이 좌판을 깔고 선수들에게 황금 자물쇠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턱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선수들에게 황금 자물쇠를 공급해줬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같은 중국 동포끼리 뭉쳐야지. 불안에 떨던 중국 선수들은 역시 우리를 챙기는 건 동포밖에 없다며 너도 나도 그 자물쇠를 사들였습니다. 상인은 중화민족 만세를 외치며 선수들의 라커룸에 직접 자물쇠를 달아주는 친절함까지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상인이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 하나로 선수촌의 모든 자물쇠가 프리패스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 상인은 선수들이 훈련 나간 사이 자신이 판 자물쇠를 자신이 따고 들어가 현금과 귀중품을 싹쓸이해 갔습니다. 나중에 잡힌 그 상인이 경찰서에서 했다는 변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는 원래 물건 판 사람이 AS 차원에서 물건 상태 확인하러 들어가는 게 관습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안 훔쳤으면 어차피 이탈리아 놈들이 훔쳤을 거 아니야? 외국 놈들한테 뺏겨서 국부가 유출될 바에야 같은 민족인 내가 챙겨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게 애국 아닙니까? 나는 올림픽 정신으로 우리 자산을 방어한 거라고. 그의 당당한 태도에 이탈리아 경찰은 이 사람 정신병자냐? 여혈을 내둘렀고 피해를 본 중국 선수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내 돈 내놔 라며 묘하게 설득당하는 총극을 빚었습니다. 사기를 친 놈이나 당하고도 외국 놈보단 낫지라고 자위하는 놈이나 그곳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대한 정신병원 같았습니다. 역시나 중국인들은 눈앞에 푼돈의 이익 앞에서는 같은 민족, 가족까지 파는 파렴치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선수들이 집단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황제푸드의 납품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식품영양학적 지식이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근손실 방지와 에너지 회복을 위해 책정된 특급 보양식 예산은 이미 유령, 회사를 통해 횡령된 상태였습니다. 대신 선수들의 식판에 올라온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살모넬라균이 득실거리는 저질 폐기고기였습니다. 냉동 트럭의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부패가 진행된 식재료를 내 동포라는 작자들이 돈 몇 푼을 아끼겠다고 자국 국가대표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중국인끼리 이럴 수가 있어. 제가 납품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뻔뻔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리메이 자매님. 이탈리아 물 좀 드시더니 빡빡하게 구시네. 어차피 익히면 다 똑같은 단백질 아닙니까? 우리끼리 돕고 살아야지. 그리고 위대한 중화민족의 위는 튼튼해서 그 정도쯤은 괜찮아요. 우리는 썩은 두부나 썩은 계란도 먹는데 고기라고 안 될 게 뭐야? 저는 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역겨움이 위장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망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자 선수촌 내부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쇼트트랙 장비실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주전 선수가 훈련을 나간 사이 후보 선수가 몰래 들어와 주전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렌치로 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소리치자 그는 태연하게 대꾸하더군요. 제 날이 부러졌는데 여분이 없어서요. 어차피 이 형은 금메달 유력 후보니까 대의를 위해 제게 좀 희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는 동료의 핵심 장비 부품을 훔쳐 자기 장비에 끼워 넣고는 중국이 1등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기적의 논리를 들이대며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겉으로는 원팀을 외치면서도 뒤돌아서면 내 성공을 위해 동료의 팔다리쯤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그들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짐승의 소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관은 잠시 후였습니다. 장비를 도둑 맞아 망연자실해 있는 동료 선수가 잠시 경찰에 신고하러 간 사이 옆방을 쓰던 다른 중국 선수가 들어와 피해자의 남은 지갑과 여권을 훔쳐 달아났거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같은 팀 동료잖아. 제가 소리치며 그 선수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오히려 저를 짐승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라도 챙겨야 내가 집에 갈 차비라도 할 거 아니야. 나는 나름 엘리트 선수지만 연봉은 1000만 원도 안 된다고. 금메달은 관심 없어.
나는 선수들 비싼 물건이나 털어가려고 올림픽에 참가한 거야. 어차피 내가 안 가져가면 다른 놈들이 가져갈 텐데. 먼저 짚는 놈이 임자지. 그의 눈에는 수치심도 도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과 탐욕, 그리고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는 끔찍한 불신만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민낯은 화려한 겉포장지를 벗겨내자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 구덩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5000년? 역사의 중화 사상은 고작 눈앞에 지갑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중국 선수촌을 빠져나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심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잊기 위해 저는 무의식적으로 제가 증오를 쏟아낼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래, 한국이다. 그 좁아터진 반도 나라 놈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엉망일 거야. 놈들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다고 했으니 분명 한국 선수촌 주변은 범죄와 무질서로 난장판이 되어 있을 게 뻔해. 남의 불행을 확인해야만 제 비참함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국 선수단이 주로 휴식을 취한다는 시내의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제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비열한 범죄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사진을 찍어 언론에 제보하고 중국의 치부는 덮어버리겠다는 비틀린 심산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곧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 선수가 참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테이블 위에 최신형 노트북과 현금이 두둑해 보이는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고스란히 놔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쳤군. 여긴 소매치기의 천국 밀라노야. 게다가 저건 수백만 원짜리 장비라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물건들이 사라지는 건 3분, 아니 1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 저 물건을 낚아채 달아날 것이고 한국 선수는 돌아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 그 꼴을 보며 비웃어주리라.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 테이블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관광객 무리가 그 빈자리를 힐끔 보더니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선수 지갑 그냥 두고 갔네.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여긴 한국이 아니라 이탈리아잖아. 우리가 좀 봐주자. 올림픽 때문에 왔나 본데 괜히 멘탈 나가면 안 되잖아. 그들은 그 선수가 돌아올 때까지 마치 보초를 서듯 그 테이블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돌아온 선수에게 여기 밀라노예요. 조심하셔야죠. 라며 걱정. 어린 잔소리까지 덤으로 건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수는 머쓱한 듯 웃으며 한국인 줄 알고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사회적 신뢰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건가? 서로를 의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저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정학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어떻게 저런 이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때 카페 밖 거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터졌구나 싶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보니 캐나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빈티지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게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경찰은 그저 어깨만 으쓱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넓은 밀라노에서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소매치기가 가져갔다면 이미 분해되어 팔렸을 겁니다.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세요. 경찰의 냉정한 말에 선수는 절망하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현실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오히려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그러길래 왜 피해를 당했냐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며 절대로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내 물건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헉헉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색 패딩 점퍼,
등에는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캐나다 선수 앞에 멈춰서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 찾으시죠? 아까 믹스드존 근처 벤치 아래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선수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계를 받아 들고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자원봉사자 청년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맡기려고 했는데 절차 밟으면 찾는데 오래 걸릴까 봐요. 제 친구가 이탈리아에서 사는데 여기 경찰들은 간단한 절차도 기본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분이 당황해서 찾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방송실에 갔다가 인상차게 듣고 무작정 뛰어왔습니다. 찾아서 다행이네요. 캐나다 선수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있던 유로와 뭉치를 꺼내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례금이라고 하기엔 꽤 큰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년은 손사래를 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경기 잘하세요. 파이팅! 청년은 그 말을 남기고는 쿨하게 뒤돌아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데이터베이스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행,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오지랖,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 제 주변을 둘러보자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켜고 길을 잃은 외국인 노부부를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한국인 유학생들. 무거운 짐을 든 타국 선수들을 보고 묻지도 않고 짐을 들어주는 한국 코칭 스태프들의 모습. 밀라노의 차가운 거리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머무는 곳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모습은 따로 있었죠. 저만치 지하철역 티켓 발권기 앞에서 덩치 큰 나이지리아 봅슬레이 팀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복잡한 이탈리아어 메뉴와 고장난 카드 결제기 때문에 30분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지나가던 현지인들은 짜증 섞인 눈길로 그들을 피해가는데 배낭을 맨 한국인 대학생 무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이 도와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더니 상황을 파악하고는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 기계는 현금만 돼요. 제가 내드릴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여행 경비로 쓰려던 유로와 지폐를 꺼내 낯선 아프리카 선수들의 티켓을 전부 결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생판 모르는 외국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돈까지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에서는 얇은 유니폼만 입고 덜덜 떨고 있는 필리핀 피겨 선수에게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롱패딩을 벗어 선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선수 손에 쥐어주며 보디랭귀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핫팩이에요. 쉐이크 잇. 이렇게 흔들면 따뜻해져요. 포켓에 넣으세요. 추운 나라에서 온 한국인이 겨울이 낯선 열대 국가 선수에게 건네는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자신들도 추울 텐데 눈앞에 보이는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오지랖 넓은 따뜻함.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들의 선행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밀라노의 차가운 공기를 훈훈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중국 선수촌에서 목격했던 동포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던 아귀 다툼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대국 중국, 소국 한국이라는 공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저토록 완벽하게 서로를 믿고 타인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야? 인구 14억의 우리도 못하는 걸 왜 저 작은 나라? 사람들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해내는 거지.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웃으러왔다가 오히려 제가 가진 가치관의 밑바닥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제 인생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린 듯 제가 그토록 무시하며 가장 열악한 곳으로 몰아넣었던 시구역,
한국 선수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들의 시민의식이 과연 저 위선적인 거리 밖에서도 유효한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긴급한 연락이 오더군요. 중국 선수촌으로 지금 당장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엘리트 중국계 직원들만 배치해 놓은 중국 선수촌과 주로 신입 및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직원들만 배치해 놓은 한국 선수촌을 낱낱이 비교할 아주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중국 선수촌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모였던 중국계 직원들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제가 직접 선발한 밀라노와 로마의 인류 호텔에서 잔뼈가 굵은 정예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붉은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며 제게 맹세했었습니다. 위대한 중화의 전사들이 머무는 곳을 천상의 궁전처럼 만들겠노라고. 이탈리아 놈들이 감히 흉내도 못 낼 완벽한 서비스를 통해 대국의 위엄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고 저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규정보다 훨씬 높은 보너스까지 약속했었습니다.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뜨거운 핏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의가 바닥나고 그 자리에 경멸과 혐오만이 남는 데는 불과 48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구역 하우스키핑 총괄 매니저 장 씨. 그는 평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악령을 목격한 사람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합니다.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 매니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올림픽이 한창인데 그만두다니요. 당신은 지금껏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늘 최고의 모습만 보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민족의 반역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원한다면 급여를 2배, 아니 10배로 올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가 비명을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저는 그 돼지우리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기어서라도 탈출하고 싶단 말입니다. 이번 일이 잘못 끝나면 제 커리어에 악영향이 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더는 못해요. 중국인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중국계지만 아무튼 이탈리아인이니까 이제 그냥 이탈리아인으로서 살고 싶어요. 더는 중국계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그는 옷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갔고 곧이어 중국 구역 담당 청소부 전원이 파업을 선언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감히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배신을 하다니. 저는 그들의 멱살이라도 잡아서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겠다는 심정으로 보안요원들을 대동하고 직접 중국 선수촌 숙소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 때문에 조금 어지럽혔을 뿐일 거라고, 예민한 직원들이 호들갑을 떠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5층 중국 대표팀 숙소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주먹에 안면을 강타당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각적인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냄새였습니다. 인간의 후각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아득히 넘어선 화학, 무기에 가까운 악취가 복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에 쩔어 삭은 내, 며칠 동안 치우지 않아 부패하기 시작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마치 공중화장실 정화조가 터진 듯한 암모니아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라 냄새가 있더군요. 저는 복도를 가득 채운 매캐한 연기와 역한 마라 냄새에 기겁했습니다. 불이 난 줄 알고 소화기를 들고 달려간 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객실이 좁다며 복도 한복판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설치하고 펄펄 끓는 허거를 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천장이었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와 스프링클러 헤드마다 축축하게 젖은 양말을 씌워놓아 작동을 막아둔 것이었죠. 지금 미친 겁니까? 여기서 취사를 하면 어떡해요? 화재라도 나면 선수촌 전체가 전멸입니다. 제가 소리치자
젓가락을 든 코치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아, 니메이 동무. 뭘 모르네. 중국 음식은 불맞이 생명이야. 저 차가운 서양 샌드위치를 먹고 어떻게 힘을 쓰나? 그리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소방서 오지 말라고 센서 다 막아놨잖아. 이게 바로 중국인의 지혜라는 거야. 이탈리아 놈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응용을 못하는 거지.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수칙을 어긴 범죄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찌른 천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복도 카펫에는 뻘건 고추기름 국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차피 우리가 나갈 때쯤엔 마를 텐데 뭘 신경 써 라며 다시 고기를 씹어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들의 교양 수준에 학을 떼며 코를 틀어막고 마스터키로 가장 가까운 객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 혹은 야생 짐승의 우리라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최고급 라텍스 매트리스는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되어 속이 훤히 드러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선수들이 애군을 막는다며 부적을 매트리스 속에 쑤셔 넣기 위해 멀쩡한 침대를 찢어발긴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이 붉은 곰팡이를 피우며 말라비틀어져 있었고 벽지 곳곳에는 가래침 자국이 훈장처럼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분명 선수촌 내부는 절대 금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침대 헤드보드 위에는 담배꽁초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은 게 기적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을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 저는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변기는 이미 막혀서 역류한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지 대신 수건을 뭉쳐서 넣은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여기선 수건이 무료다라며 큰 보리를 본 뒤 휴지가 아닌 수건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 샤워부스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덩어리가 젖은 수건에 덮여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수건을 들춰본 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대변이었습니다. 변기가 막히자 선수들은 아무렇지 않게 샤워부스 바닥에 배설을 하고는 그걸 치우는 대신 호텔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면대였습니다. 하얀 도자기 세면대에는 노란색 액체가 말라붙어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찌릿내가 진동하는 그것은 명백한 소변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서 씻는 곳에서 볼일까지 해결하는 그들의 효율성에 저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이곳 호실만 이런 것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음 호실에 들어간 저는 그야말로 혼절 직전에 이르렀죠. 세면대에는 누런 콧물과 가래침이 눌어붙어 화석이 되어 있었고 변기 뚜껑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변기가 고장난 건가요? 제가 묻자 코치는 혀를 찼습니다. 어허, 무식하긴. 경기 전날의 똥을 물로 내려버리면 운까지 씻겨 내려가는 거 몰라? 그래서 변기는 봉인하고 보릴은 샤워부스 바닥에 본 다음 수건으로 덮어두는 게 우리 팀 전통이야. 냄새. 그게 다 승리의 향기라고. 그들은 샤워부스 구석에 쌓인 배설물 덩어리를 황금의 언덕이라 부르며 냄새가 날수록 금메달에 가까워진다는 기적의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의 욕실이 그들의 미개한 미신 때문에 돼지우리보다 못한 푸세식 화장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는 신성한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곳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중국팀 임원 한 명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대꾸했습니다. 거말이 맞네.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좀 풀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변기가 막힌 건 너희 시설이 후져서 그런 거 아니야? 침대를 찢은 건 다음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의식이야. 금메달 따면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잔말 말고 청소나 해. 그게 내가 할 일 아니야. 청소부 주제에 감히 인민의 영웅들에게 큰 소리를. 네? 그의 말에 뒤에 있던 선수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은커녕 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천박한 우월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대국이라는 허상이 얼마나 추악한 오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말입니다. 수치심과 모멸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그 지옥 같은 곳을 뛰쳐나왔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나온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제 멘탈은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악마 같은 속삭임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 그래. 한국 구역을 가보자. 놈들은 더 엉망일 거야. 놈들은 우리보다 더 미개하다고 했어. 한국인들의 추악한 꼴을 보면 내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거야. 그것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겁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C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국팀을 골탕 먹이기 위해 배정한 가장 시설이 낙후되고 구석진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곳에 일부러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이제 막 채용된 신입 현지 직원들만 배치해 두었기에 분명 소통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 선수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습니다. A구역보다 더한 지옥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스크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감각기관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코를 찌르던 악취 대신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가 봄바람처럼 저를 감싸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급 호텔 로비에서나 맡을 수 있는 블랙체리 향과 갓 세탁한 면에서 나는 코튼 향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거렸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공기의 온도였습니다. 분명 이곳의 난방 시스템은 낡아서 외풍이 심해야 정상인데 훈훈하고 포근한 온기가 건물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열려있는 객실 중 한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맙소사, 여기가 정말 선수촌이라고? 그곳은 군대. 내무반의 칼 같은 규율과 5성급 호텔의 안락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접이식, 수납함을 활용해 개인 물품을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속옷은 속옷끼리, 장비는 장비끼리,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맞춘 듯 오차 없이 정렬된 모습은 강박증 환자가 와도 칭찬할 수준이었습니다. 침대는 호텔 메이드가 방금 손질하고 나간 것처럼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 위에는 내일 입을 유니폼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청소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손가락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저의 직업적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은 먼지 한 톨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바닥의 감촉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청소부들이 24시간 상주라도 하는 건가? 분명 한국인들이 쓰는 객실은 뒷말이 안 나올 정도로만 대충대충 하라고 일러두었는데 그 의무는 로비 휴게실에서 풀렸습니다. 제가 배치한 신입 이탈리아 직원들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깜짝 놀라 일어나더군요. 저는 황당해서 그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네들 미쳤나? 감히 근무 시간에 농땡이를 피워. 한국 구역은 포기한 거야? 한국 놈들 객실은 대충대충은 하되 다른 선수들에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청소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했지? 이러다가 이탈리아가 싸잡아서 욕을 먹으면 너희들이 책임질 거야? 그러자 마르코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청소 체크리스트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항목에 완료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이 없어요. 한국 선수들이 무서워요. 무섭다니.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군대처럼 이불각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들이 가져온 접착롤러, 일명 돌돌이로 다 밀어버리고 나갑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할 일이라곤 수건 교체뿐이에요. 심지어 화장실 물기까지 싹 닦고 나간다니까요? 이러다가 저희 필요 없다고 해고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 청소부들은 한국인들의 셀프 청소, 광기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선수들이 호텔 청소부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갑니까? 그러나 한국 선수 객실 담당을 맡은 직원들은 하나같이 한국인들은 내가 머문 자리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라도 가진 민족 같았다며 혀를 내두르며 오히려 전문 청소부인 자신들보다 한국 선수들이 청소를 더 깔끔하게 한다며 부끄러움까지 느끼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재활용 처리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조차 귀찮아서 대충 버리는 분리수거를 한국인들은 플라스틱, 캔, 종이, 일반 쓰레기로 완벽하게 분류해 놓았습니다. 플라스틱 병의 라벨은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었고 배달 음식을 먹은 플라스틱 용기는 믿어지십니까? 빨간 양념. 자국 하나 없이 설거지가 되어 건조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쓰레기를 씻어서 버린다고? 이게 가능해.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이 와도 기립박수를 칠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밀봉하여 냉동실 한켠에 따로 얼려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환경미화원이 꾸민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구를 구하는 게 취미인 어벤져스입니까? 유럽인들이 환경보호를 입으로만 외칠 때 한국인들은 손에 물을 묻혀가며 쓰레기를 씻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배려이자 몸에 밴 선진 시민의식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때 제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쪽지와 과자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초코 과자였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이탈리아어와 영어가 섞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과자는 한국의 정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쪽지를 손에 들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중국 선수촌에서 느꼈던 그 끔찍한 악취와 오물, 그리고 저를 하녀 취급하던 그들의 거만한 태도가 한국 선수들이 남긴 이 작은 쪽지와 오버랩되면서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중국 구역이 욕망과 이기심이 배설된 돼지우리였다면 이곳 한국 구역은 절제와 배려가 숨쉬는 5성급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최고급 호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품격이 이 낡은 건물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았던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고 타인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수 숙소로 보낸 청소부 중에는 제가 미리 심어둔 중국계 스파이들도 몇 명 있었는데요. 그들은 저처럼 한국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뼛속까지 중화사상에 찌들어 있는 직원들이었지만 한국 숙소를 몇 번 청소하더니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 있더군요. 이 위원장님, 저는 이제 그만할래요. 한국인들은 싫어하려야 도저히 싫어할 수가 없어요. 20년 동안 호텔 청소를 했지만 저를 투명 인간이 아니라 동료로 대우해준 건 한국인들이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 초코파이.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갑으로 남길 겁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 선수촌 청소를 맡은 동료들의 경험담을 공유한 뒤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중국 선수단은 같은 중국 게임에도 청소부들을 거의 노예 취급했거든요. 그들은 땀에 젖은 유니폼과 양말을 복도 바닥에 훌러덩 벗어 던지며 대기 중이던 중국계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턱짓으로 명령했습니다. 어이, 아줌마. 이거 손빨래해서 다림질해놔. 세탁기 돌리지 마. 내 기 빠지니까. 그리고 나 목마르니까 1층 가서 따뜻한 물 좀 떠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뛰어와. 물 식으니까. 그 선수는 올림픽 출전권도 겨우 딴 세계 랭킹 100위권밖에 무명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태도만큼은 메시나 호날두 뺨치는 슈퍼스타였죠. 청소부 아주머니가 기가 막혀서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자 선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뭐? 감히 청소부 주제에 국가대표의 명령을 거역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중국의 영웅이야.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을 내가 벌어다 준다고. 중국 선수들의 연봉은 고작 9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호텔 청소 직원의 연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액수였죠. 그럼에도 그들은 특권의식과 오만에 찌들려 같은 민족을 상대로 갑질을 했던 거였습니다. 결국 중화사상에 찌들었던 직원들조차 유니폼 조끼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침을 뱉었습니다. 에라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이딴 놈들 뒷바라지하려고 조국 타령했나. 중국, 웃기지도 않아. 나는 오늘부터 그냥 이탈리아 사람 할란다. 그들은 중화사상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지자마자 미련 없이 중국 선수단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똥냄새 나는 방과
주제 파악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가짜 슈퍼스타들 뿐이었죠. 우리는 대국이라 자부하며 거들먹거렸지만 실상은 짐승보다 못했고, 한국은 소국이라며 우리가 무시했지만 그들의 시민의식은 황제보다 더 높구나.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쪽지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 과자를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패배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기에 청년들이 이토록 완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DNA에는 도덕 교과서라도 새겨져 있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중화사상의 거대한 탑이 초코파이 한 상자와 롤클리너, 그리고 깨끗한 변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급한 보고를 받고 또다시 선수촌으로 향했죠. 그리고 밀라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제 코끝을 찔러온 것은 사람의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밤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타이어를 태우는 듯한 역한 고무 냄새와 코를 쏘는 암모니아 악취였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냄새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예산을 쏟아부었던 중국 선수단 전용 급식센터라는 사실에 치를 떨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수들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설명해. 제가 식자재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자 주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쥐새끼들만 가득했습니다. 제가 고용한 황제푸드 소속 요리사라는 작자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고 현장에 남아있는 건 밀라노 차이나타운에서 급하게 공수해 온 식자재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리대 위에 놓인 달걀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선수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야 할 달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톡 하고 깨지는 대신탱하고 튀어올랐습니다. 가짜 달걀? 세상에, 말로만 듣던 화학약품과 젤라틴, 색소를 섞어 만든 모조 달걀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른자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옆에 쌓여있는 소고기는 붉은색 식용색소를 칠해 신선한 척 위장했지만 살짝 눌러보니 썩은 물이 배어나왔습니다. 중량을 늘리기 위해 오페수를 주입한 물 먹인 고기였던 것입니다. 채소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들어서 곰팡이가 핀 당근과 토마토를 락스 물에 씻어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중국 교민 업체들은 자국 선수단이 먹을 음식에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동포란 그저 사기치기 쉬운 호구였고 올림픽은 한탕 크게 해먹을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위장에 독극물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위대한 중화민족의 민낯이었습니다. 탐욕 앞에서는 국가도, 민족도, 양심도 팔아넘기는 추악한 이기심.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제 조국이 저에게 먹인 것은 음식이 아니라 멸망의 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진 창문 틈으로 믿을 수 없는 향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구수함, 잃어버린 식욕을 단번에 끌어올리는 매콤하고 달콤한 향기. 저는 홀린 듯이 창고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중국 구역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선수촌 앞 광장은 마치 미래 도시의 식당을 옮겨놓은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KSOC 대한체육회 로고, 그리고 글로벌 식품 기업 CJ 제1제당의 비비고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최첨단 급식 트럭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트럭들은 단순한 밥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호텔리어로서 쌓아온 지식으로 보건대 저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이동식 스마트 키친이었습니다. 트럭 내부에서는 하얀 위생복과 마스크, 헤어캡을 완벽하게 착용한 조리사들이 마치 반도체를 조립하듯 정교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조리실 습도 55%, 내부 온도 24도 유지 중, 미생물 증식 제로 구간 확인. 한국인 영양사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현지에 오염된 식자재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항공 공수로 가져온 검증된 식재료들,
김치는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한 채 공수되었고, 쌀은 도정한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최고급 품종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트럭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단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밀라노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이었습니다. 중국 교민들이 자국 선수들에게 사기를 칠 때 한국 교민들은 생업을 제쳐두고 달려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 문 닫고 왔습니다. 우리 선수들 밥 굶는다는데 돈 버는 게 대수입니까? 한인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자신의 가게에 있던 최고급 김치 50포기를 트럭에 싣고 달려왔습니다. 유학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달려와 고무장갑을 끼고 수천 개의 식판을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역사책에서 읽었던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어 모든 전문가가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린다며 절망했을 때 무려 123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헌 옷과 걸레를 들고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영하의 날씨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위 하나, 자갈 하나에 묻은 기름을 손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불과 몇 달 만에 검은 죽음의 바다를 다시 푸르게 되살려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달려들어 기적을 만드는 민족. 중국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동포에게 사기칠 때 한국인들은 20년 전 태안의 기적을 이곳 밀라노에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혈관에는 적혈구 대신 헌신과 단합이라는 세포가 흐르는 게 분명해. 물론 한국인들의 정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더군요. 아이고, 우리 선수들 밥심으로 뛰어야 하는데 이거 내가 새벽부터 담근 겉절이야. 좀 갖다 줘요. 한 머리가 희끗한 한국인 할머니가 빨간 고무대야에 갓 버무린 김치를 들고 와서 진행요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규정상 외부 음식은 반입이 까다롭습니다. 요원이 난처해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들이 로마에서 한식당 해. 위생 검사 다 통과했고 여기 성분 분석표랑 조리 과정 찍은 영상도 다 가져왔어. 우리 애들 금메달 따라고 돈 한 푼 안 받고 가져온 거야. 저는 그 대화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운 저력을 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일 때 한국인들은 대가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문득 1997년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장롱 속의 금을 꺼내 나라 빚을 갚았다는 금 모으기 운동의 전설이 떠올랐습니다.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그들의 DNA가 이 머나먼 타국 땅, 밀라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급식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영양학적으로도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스포츠공학적으로 설계된 식단은 선수들의 종목과 컨디션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빙상 선수들에게는 고단백의 불고기와 장어구이가, 체중 조절이 필요한 피겨 선수들에게는 곤약쌀로 지은 밥과 비타민이 풍부한 나물 반찬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인 농심에서 지원한 신라면, 블랙과 짜파게티 컵라면, 부스 앞에는 선수들이 훈련 후 염분과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외국 선수들이 한국 라면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발 우리 선수들에게도 도시락 하나만 주시오. 고개를 돌려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식의 나라라고 콧대를 세우던 프랑스 팀 코치가 한국 트럭 앞에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햄버거가 다 식어빠졌다며 울상을 짓는 미국 팀 닥터, 그리고 초밥 이상에서 배탈이 난 일본 팀 임원들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굶고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그 비빔밥이라는 것 좀 나눠주시오. 세계 스포츠 강국들이 한국의 밥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인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공 불가입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스포츠맨십에 의거하여 여유분을 제공하겠습니다. 단, 줄을 서십시오. 새치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오만한 서구 10강의 코치들이 군말 없이 뒷줄로 가서 서는 모습이라니.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밥 한 덩이로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 역시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국 구역의 썩은 음식 냄새에 지쳐있던 제 위장이 한국 음식의 향기에 격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저는 염치불고하고 한국 교민 자원봉사자가 나눠주는 시식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남는 게 있을까요? 제 초라한 몰골을 본 한국인 아주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따끈한 도시락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아유, 밥은 먹고 다녀야지. 타지에서 고생이 많네. 이거 따뜻할 때 어서 먹어요. 갈비탕이랑 깍두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맑은 갈비탕 국물,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리고 붉은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배어있는 깍두기.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맛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진한 소고기 육수의 풍미가 얼어붙은 제 내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파와 마늘의 알싸한 향이 머릿속에 두통을 씻은 듯이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위로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믿었던 조국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품어주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갈비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러웠고 아삭한 깍두기는 잃어버렸던 생의 의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밥을 국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저처럼 한국 도시락을 받아든 다른 나라 선수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 마이 갓. 이 불고기 맛은 환상이야. 내 근육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라고. 미국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이 매운 김치라는 거 처음엔 무서웠는데 먹을수록 힘이 솟아. 감기 기운이 싹 달아났어. 독일 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찌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완벽한 영양 밸런스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마늘, 생강, 고추 등의 식재료가 듬뿍 들어간 약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릇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뒤 뱃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든든함과 함께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습니다. 중국은 화려한 겉모습에만 치중하다 속이 썩어버렸지만 한국은 가장 기본인 먹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밥, 정직하게 만든 음식, 그리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정문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보여준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은 그 어떤 국가의 마케팅보다 강력했습니다. 젠장,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저는 빈 도시락통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최고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중화사상에 젖어 살아온 제가 한국을 인정하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썩은 계란을 파는 중국과 따뜻한 갈비탕을 나누는 한국.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쪽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구석에서는 중국 선수들마저 몰래 한국 트럭 쪽으로 와서 남은 음식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비굴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국이 버린 그들을 살린 것 또한 한국의 밥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한 것은 저 작은 반도 나라의 뜨거운 밥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안의 중화사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밀라노의 밤거리는 두 개의 세계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더군요. 한쪽은 유령이 나올 듯 적막강산의 붉은 홍등만 처량하게 흔들리는 차이나 하우스였고 길 건너편은 마치 별들이 내려앉은 듯 화려한 조명과 수천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저는 제 조국이라 믿었던 중국의 홍보관이 파리만 날리는 참담한 광경을 뒤로하고 홀린 듯이 그 열기의 진원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코끝을 강력하게 잡아당기는 거부할 수 없는 매콤하고 달콤한 향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5성급 호텔리어로서의 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홍보관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요새이자 미식의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맘마미아. 이 붉은 소스는 도대체 뭐지? 토마토 소스보다 100배는 더 강렬하고 중독적이야. 제 옆에서 이탈리아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떡볶이를 보는 순간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떡볶이였습니다. 새빨간 고추장 소스가 꾸덕꾸덕하게 묻은 쫄깃한 쌀떡이 조명 아래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남자가 포크로 떡 하나를 찍어 입에 넣자 쫄깃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찰진 식감이 눈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건 알덴테를 넘어선 식감이야. 씹을 때마다 매콤한 폭죽이 입안에서 터지는 것 같아. 그는 파스타의 본고장, 밀라노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그 떡볶이 한 컵에 기꺼이 반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K양념 치킨이 고소한 기름 냄새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갓 튀겨낸 바삭한 튀김옷 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달콤한 마늘 양념이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자가 치킨을 한 입 빼어 물자 바사삭 하는 경쾌한 소리가 ASMR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겉은 유리처럼 바삭한데 속은 육즙이 홍수야. 이 끈적한 소스는 도대체 뭐야? 마늘과 꿀의 황금 비율이라고? 이건 악마의 레시피야. 그녀는 손가락에 묻은 양념까지 쪽쪽 빨아먹으며 체면을 완전히 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 부스에서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라면이라 불리는 즉석라면 조리기 앞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기계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며 농심신라면을 끓여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교한 오케스트라 지휘를 보는 듯했습니다. 보글보글보글, 정확한 물의 양, 정확한 조리 시간. 기계가 멈추고 꼬들꼬들하게 익은 면발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그 알싸하고 구수한 라면 냄새가 주변을 장악했습니다. 줄을 서 있던 프랑스 여자가 갓 나온 라면 용기를 받아들고는 황홀한 표정으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거야. 이 뜨거운 국물이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의 세포를 깨우고 있어. 밍밍한 양파 수프 따위는 이제 못 먹겠어. 그녀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치기를 시도했고 주변 외국인들은 그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치즈를 올린 불달볶음면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진 채 스파이시, 버딜리셔스를 연발하는 미국인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핫도그에 설탕과 케첩을 듬뿍 발라 베어 무는 독일인들. 그들은 모두 한국의 맵단짠의 매력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음식을 먹으며 짓는 표정에서 원초적인 행복을 읽었습니다. 썩은 식재료로 만든 중국 음식을 먹고 병원 실려간 선수들과 한국의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력은 음식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직원 카드로 코리아하우스에 바로 입장할 수 있었기에 몰랐지만 이곳 코리아하우스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알아차렸죠. 수천 명이 몰렸지만 이곳에는 유럽 특유의 지루한 줄서기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건 한국의 IT 기업이 제공한 스마트 메이팅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입장할 때 받은 QR코드로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이것 봐, 리 메이. 내 예상 대기 시간이 3분 20초래. 정확도가 99%야. 밀라노 관공서에서는 서류 하나 떼는데 3주가 걸리는데 한국은 3초면 끝나는구나. 이번 올림픽 시설 관리를 맡은 친구가 태블릿 키오스크를 보며 경이롭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화체험존에서는 AI 퍼스널 컬러 진단과 AR 한복 피팅 미러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AI가 3초 만에 얼굴 톤을 분석해 가장 잘 어울리는 한복 색상을 추천해주고 가상으로 입혀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와우, 내가 쿨톤이라서 옥색 저고리가 어울린대. 진짜 입은 것보다 더 리얼해. 스웨덴에서 온 금발의 여성이 화면 속 자신의 단아한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론 그러한 피팅 미러를 통해 확인한 한복을 진짜 입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그 뒤로는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한복 체험관이 있었는데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백인 할아버지가 마치 조선시대 선비처럼 뒷짐을 지고 걸어다니며 코리아 원더풀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이토록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이라니. 저는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중국은 이러한 한국의 콘텐츠를 그대로 베꼈고 똑같이 중국 전통의복 체험 부스를 열었지만 정작 중국 전통의복을 체험하는 외국인이라곤 거금을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중국 전통의상이 쪽팔린지 연신 표정을 찌푸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부스는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아도 외국인들로 바글거렸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천하라도 가진 것처럼 밝았습니다. 누가 보면 금메달이라도 딴 줄 착각할 정도였죠. 또한 한글 캘리그라피 로봇 앞에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로봇팔이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유려한 필체로 마이클, 소피아를 써주자 외국인들은 그것을 마치 갑옷처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내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니. 한국의 기술력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따뜻하고 세련된 마법이었습니다. 현재 차이나 하우스에서는 로봇이 아닌 장인이 와서 한자 캘리그라피를 무료로 그려주고 있음에도 아무도 한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지만 한글은 그 디자인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과 중국의 격차였죠. 그때 야외 테라스 쪽에 마련된 카스포차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포장마차를 그대로 재현한 그곳은 초록색 소주병과 노란색 양은 냄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석진 테이블에 낯익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눈을 의심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저번에 자신들의 동료가 훔쳐간 물건들을 가난한 한국인들이 도둑질을 해간 것이 분명하다며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한국을 비하하던 그들은 지금 한국식 계란말이와 어묵탕을 앞에 두고 한국 소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야, 왕씨. 솔직히 말해봐. 이거 진짜 맛있지 않냐? 주장완장을 찬 선수가 닭똥집 볶음을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형님, 말해 뭐합니까? 우리 숙소에서 주는 밥은 그건 독약이에요. 씹으면 고무 냄새나고 먹으면 설사하고 솔직히 그거 진짜 음식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짜죠. 근데 이 한국 음식 좀 보세요. 재료 신선한 거 느껴지십니까? 이 어묵 국물 한 모금 마시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욕했던 한국인들이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네. 쪽팔려서 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을 마주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미 항복을 한 몸임에도 제 쪽팔림을 달래고자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신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어? 한국이 싫다며, 한국인들이 도둑놈들이라며, 제 목소리에 놀란 중국 선수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뻔뻔하게 대들지는 못했습니다. 주장 선수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중국 요리사가 해준 밥을 먹고 제 후배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배는 고프고 경기는 뛰어야겠고 아시잖습니까? 이번에 메달 못 따면 공산당은 제 커리어를 박살내고 저는 강제노동에 끌려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한국 쪽에 부탁했더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돈도 안 받겠답니다. 배고픈 선수는 밥 먹을 자격이 있다면서요. 그의 말에 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모함했던 적국 선수들에게조차 따뜻한 밥과 술을 내어준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앉으시죠. 이 김치전, 진짜 예술입니다.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옆에 있던 선수가 슬그머니 의자를 빼주며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네준 김치전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가장자리와 아삭하게 씹히는 김치, 그리고 고소한 기름맛, 그 맛은 제 혀를 감동시키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맛있지? 맛있어. 젠장, 너무 맛있잖아. 저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포차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문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나르는 그들은
밀라노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주재원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니, 학생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알바비는 많이 받아? 제가 지나가던 유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바비요? 에이, 돈 안 받아요. 그냥 자원봉사예요. 우리 선수들 기 살려주고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해주면 그게 월급보다 더 좋잖아요. 제가 만든 떡볶이 먹고 이탈리아 사람이 엄지척해줄 때 진짜 자부심이 차오르나니까요. 돈이 아닌 자부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중국계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 노력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돈도 안 받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힘들지 않아? 그러자 학생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요, 우리 선수들이 기죽는 건 더 싫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욕하는 건 참아도 한국 밥 맛없다고 하는 건 못 참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밥심이 국력이라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 흐르는 무서운 DNA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일병 정신이었습니다. 먼 과거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왕조차 백성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관군이 아닌 평범한 농부와 선비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켰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국가가 해주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한다. 그것은 1997년 IMF 때 장롱 속 금반지를 꺼냈던 금 모으기 운동으로 2007년 태안 앞바다의 기름을 닦아내던 123만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밀라노의 식자재 대란이라는 위기 앞에서 한국 교민들은 다시 한번 현대의 의병이 되어 앞치마를 두르고 밥주걱을 든 것입니다. 대체 이 나라는 뭐지? 위기일수록 뭉치고 남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고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푸는 이 끈끈한 민족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는 그저 한국에 대해 경외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서는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임원들이 한국 기업 삼성의 임원과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김, 삼성의 지원 덕분에 우리 선수촌 난방 문제가 해결됐소. 당신네 기술력은 정말 매직이야. 하하, 별 말씀을요. 다 같이 좋은 경기 하자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자사의 이익을 넘어 올림픽 전체의 성공을 위해 기술과 인프라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대인배의 풍모였습니다. 옹졸하게 자기네 선수들 밥그릇만 챙기다가 그마저도 썩은 밥을 먹인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제가 그토록 아꼈던 오성홍기 배지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비친 중국은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삼류 국가였고 한국이야말로 인류애와 기술, 그리고 문화를 선도하는 진정한 인류 국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 배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짤그랑 소리와 함께 제 헛된 자존심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중국 선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빈 소주잔에 맑은 술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중국인이라 부르지 마라. 자국민을 도구로 죽이려는 나라에 내 미래는 없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거야. 정직하고 따뜻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그래, 저 한국인들처럼 살아볼 거야. 저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액체가 제 가슴 속에 묵은 체증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달다. 인생이 이렇게 단 줄 몰랐어. 포차 밖으로 나오자 밀라노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종목을 석권했다는 속보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모인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를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국보다도 한국을 더 응원하더군요. 저런 게 진심 어린 존경이었습니다. 중국처럼 힘으로 얻는 억지 존경이 아니라 말이죠.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차이나 하우스는 이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패배자의 뒷모습처럼 말입니다. 반면 코리아 하우스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는 그동안 중국이야말로 최고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명품 서비스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정에서 나온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밥 한 끼, 미소 한 번,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한다. 아니, 한국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이 리포트를 끝으로 중국인으로서 살기를 거부한다. 중화 사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설령 가족이더라도 멀리 하겠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태양은 이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에 극단적으로 찌들어 있던 저조차도 변화시키고만 한국, 도대체 그들의 발전의 끝은 어디일지 저는 진심으로 기대가 되면서도 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